자, 오늘은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8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간이, 오랜 기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는데요. 이것을 압축해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는데 나중에 군복을 벗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초기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최대 과제였던 경제 발전에 올인하게 됩니다. 근데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해도 미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시기 차이는 있지만 선생님 크게 세 가지 소개해 줄게요. 첫 번째는 일본으로부터 돈을 무상으로 받기도 하고 꼬우기도 합니다. 이것을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합니다. 한일 협정이라고도 하는데요. 해방 이후에 일본과 우리나라는 국교가 재개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기도 하고 본인도 일본으로부터 돈을 꼬아야 될 그런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본인의 오른팔이었었던 김종필 씨, JP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니셜을 따서 김종필 씨를 미리 일본에 보내서 사전 교섭을 통해서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게 되지요. 이때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공짜로 받기도 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을 얻게 되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 국교 정상화하는데 과거 문제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습니다. 일단 일본이 우리 한 일제 식민지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우리나라한테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사과가 아니라 독립축하금, 그리고 과거 문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딱 정리가 되지 못해요. 독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의 사과 없이 이런 어떤 돈이 급했기 때문에 어떻게 좀 급하게 추진된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대학생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시위를 좀 많이 했어요. 이 굴욕적인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넘기는 이런 굴욕적인 정상회담, 국교 정상화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베트남 파병입니다. 베트남에서 베트공들과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동맹국이었던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베트남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파견이 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전투병 위주였지만 나중엔 전투병까지 파견이 되어서 베트남 전에 우리도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 대가로 우리나라 군인 무기들이 현대화되고 미국으로부터 돈도 받고 군인들이 가서 전쟁을 하면서 용병값으로 돈을 또 이렇게 자금을 받으면서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게 되지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민간인 학살 부분도 있었고 라이따이한이라고 거기서 한국 군인과 베트공 여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이세 문제도 있게 됐었고,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아픔으로 남아있는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또 경제발전 자금을 위한 큰 도움을 받았다는 부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그 당시 때는 서독과 동독이 분단돼 있었는데 서독 독일에 우리나라의 광부랑 간호사를 파견하게 돼요. 이 당시 때 서독 같은 경우는 광부나 간호사 워낙 고된 일이었었고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알고 광부랑 간호사를 이쪽에 파견을 하게 되지요.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 사촌 중에서도 요때 간호사로 갔었던 사촌 누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파병도 선생님 이제 큰아버지 중에서도 베트남 파병을 가서 연금도 받으시고 이랬던 부분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가족 중에서도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뭐 여담이지만 이때 독일 갔었던 간호사랑 광부들 서로 외롭기 때문에 서로 결혼도 많이 하고, 요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거기 정착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고향이 그리워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저기 경상남도 이제 남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남해라는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독일인 마을을 형성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박원숙이라는, 박원순이죠. 헷갈리네요. 박원순은 전 시장이고 서울시장이고, 박원숙 씨라는 유명한 여자 탤런트가 있는데 이 남해 마을 앞에서 카페를 차려서 거기서 관광객을 맞이해 준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한번 가보고 싶은 개인적인 욕구가 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가봤는데,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은 남해 마을 가서 박원숙 요 배우분 한번 인증샷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광부랑 간호사 이런 부분이라든지 베트남 파병 이런 부분을 영화로 잘 만든 것이 국제시장이에요. 선생님 국제시장 보고
펑펑 개인적으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선생님 세대는 아니고 선생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정도 되는데 그 세대 때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엄청난 부단한 노력을 했었던 부분, 가슴 아픈 부분으로 선생님 마음이 되게 아팠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일화도 선생님 들은 것 같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로 가서 고생하는 광부 간호사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파티도 열어주고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애국가를 부르면서 서로 다 같이 울었었다라는 선생님 기록을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민주주의를 누리면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금을 이제 마련했잖아요.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 그다음에 서독의 광부나 간호사 파견.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자금 마련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자금을 이제 마련해서 경제 개발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추진이 돼요. 앞서 장면 정권이 수립은 했지만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박정희 정권이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60년대 같은 경우는 경공업 중심, 가벼운 산업, 가벼울 경자, 신발, 가발, 섬유. 다음에 70년대는 중화학공업 위주로 밀어붙입니다. 기계, 전자, 철강, 석유화학, 금속, 조선 이런 것들. 자, 근데 박정희의 어떤 경제 성과 중에서 이 부분은 항상 언급되죠.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서울과 부산에 있는 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입니다. 현대건설 정재용 회장과 손잡고 막 밀어붙여요. 그래서 일간 책에 보면은 막 박정희 대통령 수시로 새벽에도 전화해가지고 정재용 회장 막 잠자다가도 막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전화 받을 정도로 또 헬기 타고 진두지휘할 정도로 고속도로를 까는데 아주 저돌적으로 단기간에 밀어붙였다고 하죠. 그래서 엄청난 단기간에 고속도로가 놓이게 되고 반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포항제철소, 요새는 포스코라고 부르죠. 포스코라 부르는 포항제철소. 그래서 철강, 우리나라 손으로 철을 만들어서 어떤 중추산업의 뼈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현대제철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농촌이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추진 지향은 수출 지향 산업이에요. 우리가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건을 조립을 해서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거지요. 그렇다 보면 어떤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싸야 돼. 그 노동자들이 먹는 밥들이 있죠. 쌀값이 싸야 돼요. 그러다 보다 보니까 부득이 어떤 쌀값이 되게 저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농촌의 어떤 희생을 많이 강요를 했었었죠. 노동자들도 인건비가 쌓여야 되는 그런 희생을 또 감수했어야 됐고 그래서 전태일이라고 하는 노동자의 어떤 외침도 우리 익히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농촌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 들어봤었을 거예요. 새마을운동, 녹색 국기 좀 자료화면 나가죠? 요게 지금 마을 곳곳에도 아직까지도 걸려 있고 선생님 보니까 어떤 일부 학교에서도 요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를 겪었었던 어르신들은 그에 대한 향수가 되게 엄청나요. 학교에까지 걸릴 정도로. 그래서 농촌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살고 시설도 개선을 하고 농촌 잘 살기 운동 차원에서 새마을운동 선생님 그 세대는 아니지만 노래는 기억을 해요. 딴따단단단단단 딴따단단단단단 너도 나도 일어나 랄랄랄랄랄랄라 새마을운동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현대판 새마을운동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움직임도 본 적이 있는데 선생님 세대는 아니지만 어르신들 세대에서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새마을운동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경제 성과의 어떤 상징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성과가 엄청 났었나 봐요. 그래서 어르신들 얘기에 의하면은 맨날 굶던 그 시대에서 언젠가부터 밥상이 바뀌면서 언젠가부터는 배불리 먹게 되는 이러한 부분을 단기간에 겪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성과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르신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국민들이 부지런을 해서 이런 성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박정희를 평가절하는 부분도 있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불도저식의 군인 출신으로서의 어떤 리더십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 세대 때 이런 희생과 고통 이런 노력 덕분에 지금 우리가 풍요로운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경제 규모가 뭐 11위, 12위 이 정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요 당시 때 이런 노력이 있지 않았었다라면은 우리가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마음을 갖고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박정희 정부 때는 어떤 북한하고의 대결이 경제적인 대결도 있었지만 무력 대결도 심했던 시대인 것 같아요. 선생님 대표적인 것만 써놨는데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 배 푸에블로호라는 배가 북한 인근에서 이렇게 정찰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북한이 이 배를 납치를 해갑니다. 납치를 해가서 선원은 이제 석방을 해줬지만 그 배가 아직도 대동강, 평양 앞에 대동강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김정은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농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슬램덩크라는 이제 만화가 있는데 슬램덩크의 이제 주인공이 강백호잖아요. 강백호를 모델로 이제 삼았던 것이 미국 NBA 농구 있죠. 거기에 데니스 로드맨이라는 유명한 리바운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모델이었는데 그 사람 모델로 이제 강백호 이제 만들었는데 김정은이 이 데니스 로드맨을 초청을 해서 농구 시합도 하고 했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선생님이 얼핏 이 대동강에 전시되어 있는 푸에블로를 보여줬다라고 한 걸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게 좀 웃기죠. 미국의 배가 전시되어 있는데 납치당한 배인데 그것을 미국 농구 선수가 와서 구경을 하고 갔다라는 부분이 선생님 그거 보고 상당히 좀 웃었습니다. 자, 푸에블로 납치 사건 앞에 1.21 사태라고 있었어요. 김신조 사건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을 합니다. 박정희를 죽이려고 남쪽으로 파견된 무장공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경찰들도 죽고 민간인도 죽고 북한 군인들도 죽었고 2명은 도망간 걸로 알려져 있고요. 딱 한 명이 생포당합니다. 그 사람이 김신조이기 때문에 김신조 사건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김신조. 웃기는 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전향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목사님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보령에 살고 있는데 보령 시청에서 와서도 보령 시청에 어떤 강의 현장에 와서 연설하고 간 적도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으로 전향을 해서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무장공비 하셨던 요 분이 목사님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왜 내렸냐고 물어봤더니 박정희의 목을 따러 왔다라고 얘기했대요.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 박정희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그래서 조직된 부대가 실미도 부대예요. 실미도 영화 본 사람 알겠지만 첫 장면이 이 김신조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뒤에 삼사관학교라고 해서 군인 양성학교를 더 만들게 되고 향토 예비군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교련이라고 들어봤나요? 교련이라는 교과도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반공을 목적으로 상시 군비태세를 구축했었던 것이 이 김신조 사건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아버지 직업군인이었었는데 요 1.21 사태 때문에 난리가 났었대요. 그때 아버지 얘기 들어봤는데 그런 난리는 없었대요. 전쟁 나는 줄 알았었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전쟁 직전까지 갔던 것이 이게 6.25 정전 이후에 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지금은 판문점에 남과 북이 거기도 지금은 선이 있잖아요. 못 들어가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판문점 내에서 남과 북의 그러니까 유엔군들이 섞여가지고 대화도 하고 어울려서 지낼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미루나무라고 나무가 있었는데 북한 초소가 이 나무에 가려져서 안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유엔군, 미군이 그 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제지를 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북한 군인이 도끼로 미군 2명을 찍어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판문점 내에서도 선이 그어지고 지금같이 남쪽 존과 북쪽 존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일화를 얘기해 주면은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군대에 끌려갔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떤 특수부대, 특전사 이런 데 이제 끌려갔는데 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에 그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뭔가 찾아봤더니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미군이 2명이 죽고 그 나무도 절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군대가 투입이 됐었대요. 특수부대가 투입이 되어서 그 나무 절단 작업을 더 추가로 마무리 짓는 작업을 하는데
북한이 또 실랑이를 걸어오면은 이번에는 군인들이 대비돼 있었고 전쟁까지도 개시하려고 하는 이런 준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이때 투입되었던 군인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라 하죠. 이 자료화면 아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부대 출신이고 특전사 출신이고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의 여파로 나머지 2차 작업에 들어갈 때 투입이 되어서 역사의 한 장면에 있었다라는 부분. 그러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의 장면에 중간중간 등장하는 것 같아요. 6.25 전쟁할 때 배우겠지만 북한에서 배를 타고 탈출하는 흥남부두 철수작전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흥남부두 철수작전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타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흥남 철수작전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제도였던가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흥남 철수작전도 관련이 있고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도 관련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선생님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군 통수권자잖아요. 최고 통수권자인데 개인적으로 훗날에도 대통령 하시는 분은 군 필자,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당시에 또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들이 들이닥쳐서 또 민간인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보가 위협을 받던 시대가 또 박정희 정부 시기이기도 합니다.